그때 이제 이 존 케이드가 떠오른 게 그 리튬이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리튬이 맞습니다. 이 뭐 전기차, 2차 전지에 이제 들어가는 그 리튬. 내 가족 6에게 리튬을 투여했고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정신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낙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고 저도 뭐 얘기를 했지만 정신과 치료가 사실은 뭐 과거에는 치료도 아니고 어떤 수용 개념의 또 치료였고 그때 당시에 자행했던 치료들도 사실 뭐 치료라기보단 하나의 고문에 가까웠던 부분이었는데 1950년대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약간 정신의학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이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좀 밝혀지면서 환자들을 그냥 수용만 하고 뭐 어떤 사회복지 개념으로 먹는 것만 입혀주는 것만 신경 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도 이제 뭔가 치료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여러 약제들을 정신질환 치료하는데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로프로마진 약 이후에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성과를 보이는 약들이 당장은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1949년에 이제 존 케이드라는 37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주의 분두라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뭐 당시에 호주가 지금과 같은 위상도 아니었고 유럽, 미국에서 봤을 때는 외딴 곳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생각을 했죠. 이 존 케이드라는 사람이 뭐 시드니 같은 멜버른 같은 그런 호주 내에서의 대도시도 아니고 이 분두라라는 정신병원에서 1949년에 근무를 하다가 외딴 병원, 외딴 시골에 이렇게 떨어진 병원에 있으면서도 과학자로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조울증 환자, 정식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죠. 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분들은 감정의 폭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세요. 그 폭이 엄청 넓거든요. 울었다, 웃었다, 막 기분이 막 엄청 좋았다, 막 우울했다, 뭐 이런 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난폭해지기도 하고 자해나 타해 우려도 있고 뭐 신나 보이고 에너지도 넘쳐서 막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뭐 사업 아이템을 구상한다거나 막 밤새 공부를 한다거나 뭐 즉흥적으로 뭐 나 사업하겠다고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충동성도 증가하는 모습들. 그래서 뭔가 이 시기에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조증 상태 때 환자들을 이렇게 만드는 뭐 원인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조증 상태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시피 환자분들이 그냥 팍 축 처져 있고 막 우울해져 있고 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번갈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존 케이드는 몸에 어떤 독성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이 독성 물질을 좀 줄여주면 이 조증 상태도 좀 호전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이 존 케이드가 떠오른 게 그 리튬이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리튬이 맞습니다. 이 뭐 전기차, 2차 전지에 이제 들어가는 그 리튬. 이 리튬이 사실은 뭐 되게 가벼운 금속이고 전기 전독성이 좋아서 사실 전기차 전지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예전에는 뭐 그렇게 크게 수요가 없다가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뭐 요즘은 하얀 석유다라고 불릴 정도로 뭐 가격도 엄청 올랐죠. 통풍 환자분들이 이제 요산 과다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요산을 좀 녹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약간 통풍 환자들한테 치료를 사실은 리튬으로 과거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 리튬이 독성 물질을 뭔가 줄여주지 않을까? 요산도 줄여주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조증 상태 때 뭔가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증가해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확 업되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리튬을 써서 뭔가 이 독성 물질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뭐 다행인 건 이게 이미 이제 194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 중세 뭐 이럴 때 의학의 어떤 끔찍한 역사일 때는 아마 직접 환자한테 먼저 투여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1949년은 그래도 뭐 야만의 시대는 좀 지나서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뭐 이렇게 실험지처럼 기니피그에게 한번 주사를 해봅니다. 이 리튬을. 보통 설치류들이 좀 예민하고 불안할 때 이렇게 공격도 하는데 기니피그에 리튬을 주사했더니 배를 까고 이렇게 드러눕기도 하고
연구자가 건드려도 공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거 보면서 뭔가 이 리튬이 이 설치류들을 좀 편안하게 하네. 이거 한번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에 치료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뭐 처음부터 무조건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써야겠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존 케이드가 이제 본인이 있었던 이 병원에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10명, 그리고 조현병 환자 6명, 그리고 만성 우울증 환자 3명에게 주사를 했대요. 뭐 양극성 정동장애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군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현병 만성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치료를 해본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복용하도록 했는데, 뭐 만성 우울증 환자에서는 뭐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는 안절부절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뭐 망상이나 환청 이런 증상들이 좀 좋아지지는 않았고, 양극성 정동 장애에서도 이제 보통 조증과 우울증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조증 상태에 있는 10명이 리튬을 하루 3번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좋아졌더라. 그 중에 5명이 완전히 좋아져서 퇴원을 했다. 10명 중에 특히 이제 케이드가 진료했던 이 50세 환자는 20세 때부터 계속 조울증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양극성 정동 장애 환자들이 좀 재발이 많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특히 재발이 잦은데, 그러니까 이 환자는 지금 50세니까 20대 때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치료가 없으니까 조증 상태에서는 좀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괜찮으면 퇴원했다가 또 힘들면 입원했다가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이 환자를 묘사했는데, 환자는 끊임없이 떠들고 행복함에 도취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온 매무새도 다 흐트러져서 지냈다. 이런 조증 상태가 2달이나 지속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이 조증 상태가 2달이나 가는 거는 굉장히 또 심한 환자거든요. 근데 리튬을 하루에 3번씩 복용한 지 9일이 되니까 갑자기 정원일을 하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니까 좀 조용해지고 단정해지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이제 전에 조증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그때 내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아팠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화도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관찰한 부분을 발표를 한 거예요, 논문으로. 근데 호주에서 엄청난 이 존 케이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야, 드디어 양극성 정동장애 어떤 치료를 찾았다, 이렇게 막 곽강을 받았어야 됐는데, 호주 거기에 분두라라는 되게 작은 어떤 시골 병원에서 이름도 없는 유명하지 않은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런 발표를 했으니까 아무도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뒤에 1952년입니다. 덴마크 아루스 대학병원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젊은 정신과 의사 모겐스 쇼라는 사람이 이 논문에 좀 주목을 합니다. 3년이 지나서야. 요즘은 전 세계에 누군가 이렇게 논문을 내도 이게 인터넷으로 다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모겐스 쇼가 아마 이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논문도 검색하고 막 책도 읽어보고 해서 아마 이 호주에서 나왔던 이 논문을 좀 보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겐스 쇼는 일단은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거고, 치료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을 거로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 모겐스 쇼 이 가족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이력을 가진 친척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 정신질환 중에서도 이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에 대해서 아마 더 탐구하고 열심히 좀 찾아봤던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이거 한번 우리 대학병원에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리튬이라는 걸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했는데, 존 케이드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10명한테 리튬을 먹여보고 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관찰했다면, 모겐스 쇼는 이중 맹검으로 사실은 치료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정신의학계에서 최초로 이중 맹검법으로 약물 효과를 확인한 기념비적인 사건인데요. 보통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떤 새로운 약이 뭐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뇌 환자들 10명한테 이 약을 복용하게 한 다음에
이 10명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존 케이드가 했던 방법이고, 이제 뭐 내가 10명한테 이 치료를 해봤더니 좋아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환자도 의사가 줘서 이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플라세보, 위약 효과라고 하죠.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나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 설계 자체에 좀 오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중맹검법은 뭐냐면, 조울증 환자,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5명한테는 진짜 우리가 좀 리튬이란 약을 복용하게 하고, 나머지 5명한테는 가짜 약을 복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 맹검은 뭐냐면, 의사도 환자들이 진짜 약을 먹었는지 가짜 약을 먹었는지 모르고, 환자 본인도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을 때 되게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즘은 어떤 신약이 나오면 다 이런 이중맹검법으로 거의 다 치료 효과를 확인하죠. 모겐스 쇼우도 뭐 존 케이드에 대해서 좀 신뢰가 100%는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맹검법으로 치료를 했더니 좋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모겐스 쇼우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해요. 내 노력의 열매를 맛본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겐스 쇼 이 가족 중에서 이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내 가족 6에게 리튬을 투여했고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뭐 나중에 안 얘기지만 이 본인도 이 리튬을 복용해서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모겐스 쇼는 본인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알았고, 뭔가 친척들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좀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정말 이 의학의 변두리 지역에서 나온 이런 작은 어떤 그런 병원에서 무명의 의사가 쓴 그런 논문에도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1952년에 이렇게 딱 발표가 돼서, 덴마크 정도면 그래도 이제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이제 이 약이, 리튬이란 약이 진짜 그 이후로 이제 개발이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효과를 보셨겠구나, 좀 도움을 받으셨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모겐스 쇼가 1952년에 논문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보다 한 8년, 10년 지난 1960년이 되어서야 연구가 시작됐고, 미국 FDA 리튬이란 약이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로 통과한 것이 1970년대 되어서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냐, 20년이 지나서야 미국에서는 이 치료로 쓰인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리튬이라는 게 금속 물질이다 보니까 복용하는 게, 사람이 먹는 게 좀 괜찮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비소도 먹고 그랬지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960년, 70년대 돼서는 이거 금속을 어떻게 먹어? 아무리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래도, 아마 그런 의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자연에 있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물이나 호수 같은데 이런 흙에도 리튬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제약회사들이 막 약물 개발들에 열을 올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자연 속에 있는 뭔가 천연물질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뭔가 연구실에서 새로운 어떤 합성 화학 약물들에 조금 더 집중했던 시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1970년대가 되어서야 미국에서 이 리튬이란 약이 환자 치료에 좀 쓰이도록 허락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대표적인 치료 약물로 쓰입니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워낙 재발이 잦은 질환이기 때문에 리튬이란 약이 이제 급성기나 유지기 치료에도 현재까지도 쓰일 정도로, 그래서 이 존 케이드라는 탐구력, 지적 호기심이 많은 의사가 아니었다면 진짜 이 리튬이라는 물질을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치료를 과연 지금도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리튬은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분들 치료뿐만 아니라 약간 자살률을 낮추는 그런 약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많이 나온 논문인데, 금속이다 보니까 자연에도 소량, 아주 미세한 용량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등 이런 곳에서 나온 논문들을 봤을 때, 이 음용수, 수돗물 같은데 리튬 농도가 좀 높을수록 자살률을 좀 낮춘다,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자살 사고나 자살 생각을 좀 치료하는데도 리튬이 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극소수 의견으로는 우리가 먹는 그 수돗물에도 리튬을 살짝 좀 포함해서 높여서 국민들의 정신질환을 좀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치아 예방을 위해 불소를
시켜서 뭐 수도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리튬뿐만 아니라 양극성 중동장애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들은 그 이후에도 많이 나왔고요. 현재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3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통해서 좀 이 양극성 중동장애 환자분들의 기분 상태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치료도 있고, 뭐 현재는 뭐 물론 다양한 약물들이 나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리튬은 중요한 약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의학의 역사, 리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고요. 뭐 추가적으로 혹시 다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우리 헬프님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